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락 파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음식은 아무것도 없고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지만 우선은 제가 포트락 파티를 왜 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려고 해요. 우선 제 개인적인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박유진이라고 하고요.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시라는 형태도 관심이 많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운이 좋게 중간지점 분들이 포트락 파티를 이제 같이 기획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이제 같이 협의하에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트락 파티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포트락 파티는 이제 북미 쪽에서 특히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화라고 보통은 기원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각자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나누고 싶은 음식을 직접 만들고 그것을 같이 가지고 와서 한 자리에서 나누어 먹는, 그러니까 공동으로 음식을 먹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포트락 파티의 재미는 이제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무슨 음식을 먹을지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문화권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짠 맛도 당연히 다르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갔을 때 포트락 파티는 약간 지구촌 세계마을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막 이집트 음식도 먹고 한국 음식도 먹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포트락 파티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전시랑 그리고 중간 지점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시 자체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 공동의 어떤 한 공간 안에 작가님들의 신체를 재현하는 자기 자화상과 같은 어떤 확장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게 공동의 공간 안에서 구획되고 그리고 그 장막을 다 걸었을 때 다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모습이 전시장 전경처럼.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이 포트락 파티와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사실 중간 지점의 활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콜렉티브 아티스트들이 콜렉티브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공동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목표 그리고 또 동시에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실천에 대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포트락 파티랑 좀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트락 파티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을 때 원래 계획은 이제 정말 포트락 파티를 하려고 했었죠. 이제 작가님들을 전시 공간 안에 모시고 와서 같이 음식을 직접 나눠 먹는 걸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갔다가 2단계로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기획진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게 도대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제 음식이 예를 들면 앞에 있어도 저희 그리고 개인 그릇을 다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개인 그릇이 있어도 심지어 이게 모이기가 좀 무서워지는 거죠. 이렇게 공동으로 음식을 먹는 게 너와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어떤 금기시 되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어떤 의미가 되었을 때 그런 음식 나누기, 음식에 관해서 우리가 향유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제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온라인에서라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 이번에 작가님들과 함께 최초로 온라인 포트락 파티를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 순서가 궁금하신 이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포트락 파티 오늘 열리기 전에 제가 작가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작가님들 그 포트락 파티를 한다고 상상하시고 저희랑 같이 나누고 싶은 음식을 선정하시고 그 음식의 레시피를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그 레시피를 왜 선정했는지, 그 레시피를, 그 음식을 왜 우리랑 같이 나누어 먹고 싶은지, 이 음식에 대해서 특별한 기억이 있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달라고 작가님들께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은 각 작가님들이
그 온라인으로 지금 이줌 미팅을 하면서 레시피를 낭독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작가님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는 어떤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션이 총 3개가 있는데요. 고현정, 임유정 작가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실 거고 김지용, 이민선 작가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실 거고요. 방재현, 문현지 작가님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작가님들이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화를 나누고 서로 질문을 하는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Q&A 시간을 가지면서 전시라든지 이 프로그램도 괜찮고요. 기획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든지 작가님들한테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마지막에 Q&A 시간에 다 몰아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짝을 지어드린 작가님 2분이 고현정 작가님과 임유정 작가님이에요. 고현정 작가님, 2분 다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고현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참치마요 샌드위치를 준비해 오셨고요. 그리고 임유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굴소스 숙주볶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레시피와 이 음식을 들으면서 그냥 함께 같이 이 요리를 만들고 이 맛을 향유한다고 상상해 주시면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고현정 작가님의 참치마요 샌드위치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가님이 직접 레시피를 먼저 읽어주시고, 네, 일화 공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유정 작가님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치 마요 샌드위치는 다들 아시나요? 너무 많이들 먹는 그런 재료인데요. 일단 되게 간단해요. 그 참치 캔이랑 뭐 동원 참치 뭐 이런 캔이랑 마요네즈랑 옥수수 뭐 그밖에 저 양파 좋아해요. 양파 썰은 거 이렇게 해서 안에 버무려서 마요네즈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이렇게 버무려주고 또 뭐 후추도 넣어도 되고 참치는 일단 기름을 뺀 상태에서 버무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일단 주 재료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긴 한데 그 뭐 평소에 즐겨 먹었다기보다 왜 제가 그걸 선택했냐면 한동안 제가 그 참치는 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거든요. 되게 금방 할 수 있고 해서 어머니가 간단하게 간식으로 많이 만들어준 음식이어서 저희 집은 일단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을 푸트락 파티에 가져오라 그러면 뭐 사올 수도 있고 뭐 유튜브 꼭 만들어야 된다면 유튜브를 보고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뭔가 저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왜 그 가족의 문화를 특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가공식품을 되게 좋아해요. 다들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카레라이스 하면 오뚜기가 먼저 생각나고 미트볼 하면 CJ가 생각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요즘에는 코스트코에서 LA 갈비를 양념된 걸 가져와서 지져 먹고 볶음밥은 풀무원을 먹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나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뭔가 그런 정성스러운 음식? 뭔가 이렇게 그런 어디에 나와 있을 법한 막 정성스러운 음식을 왜 우리 집은 안 해주지? 라고 조금 생각도 하고 했는데 저희 집이 조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하느라 바빠서 막 저를 못 챙겨줘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제일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맛도 보장돼 있고 가성비가 좋아서 그 가성비를 되게 따지는 집이다 보니까 가족 외식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집은 뭐 이렇게 막 토속 삼계탕을 막 끓여 먹으러 사 먹으러 시골 어떤 맛집을 찾아가는데 저희 집은 베니건스, 아웃백 그런 확실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의 특성일 수도 있구나. 친척들도 봤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모험을 하지 않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자라온 환경이 잘 보여진 음식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치 마요 샌드위치를 선택했고, 또 거기 안에 거기다 김을 넣어서 밥을 비벼 먹으면 주먹밥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저희 집의 문화를 잘 상징하는 음식이어서 이걸 선택해서 공유를 해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진짜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 김치통에 들어갈 만큼 그걸 만들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하나 꽂히면 한 달 내내 먹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막 너 그거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맨날 맨날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구내식당이냐고 얘기도 할 정도로 그것만 먹는데 근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다. 요즘에 먹으니까 또 뭔가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이 들면서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뭔가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인데 가공식품은 나의 주 음식이지 이러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옛날을 떠올려 봤어요. 옛날에 조금 원망도 있었고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햄버거나 뭐 피자 이런 게 저를 이루는 그런 정크 푸드로 이루어진 거라 생각해서 뭔가 그 음식을 선정할 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제가 네. 질문할게요. 네. 제가 구현정 작가님 레시피를 받았을 때는 구현정 네. 작가님이 만드셨다는 느낌보다는 구현정 작가님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레시피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어요. 네. 그래서 구현정 작가님이 이 레시피를 지금 만든다면은 구현정 작가님이 좀 더 좋아하는 재료라던가 이런 아니면은 뭐 여튼 다른 거를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더해서 추가하고 싶은 재료가 있다면 그게 어떤 재료이고 그리고 그것을 추가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딱 만들어서 봤는데 비주얼적으로 너무 별론 거예요. 너무 음식 쓰레기 같아가지고 음식 쓰레기 느낌이 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피망을 넣을까? 피망이랑 뭐 예쁜 뭐 이렇게 양상추 이런 걸 생각하긴 했는데 갑자기 그날은 또 그 야채가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뭘 넣냐면 색깔이 예쁜 걸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 음식 자체로는 그거 자체로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색깔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범벅이니까 보기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니면 검은색 김을 넣는다든지 뭔가 그런 비주얼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참치마요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난 일화 감사드리고요. 그 가족이랑 특히 연결됐다는 점이랑 그 작품이 가족에 관한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임유정 작가님은 굴소스 숙주볶음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작가님 레시피랑 이제 그 선정 이유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 굴소스 숙주볶음이고요. 재료는 일단 굴소스, 숙주나물, 양파, 계란, 뭐 식용유, 베이컨, 그리고 기타 넣고 싶은 재료 모두 상관없이 자유롭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레시피에서는 뭐 양파를 자르고 스크램블 에그를 미리 해두고 팬에 기름을 둘러서 뭐 양파나 베이컨 같은 좀 익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재료들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준비해둔 스크램블 에그랑 숙주나물, 굴소스를 넣고 숙주가 조금 숨이 죽을 때까지 계속 볶으면서 간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맞추면서 그렇게 완성을 해 먹는 굉장히 간단한 요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선택하게 된 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 요리를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포트락 파티에 초대가 돼서 간다고 했을 때 뭔가 맛있는 음식을 사가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리를 가장 많이 했던 시기에 많이 했던 음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굴소스
볶음이었는데 이 음식을 하게 됐을 때는 제가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을 당시에 많이 해먹었고 특히나 이 음식을 많이 해먹게 된 거는 좀 아시안 푸드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이런 굴소스만 들어가면 사실 무슨 음식이든지 되게 맛이 그럴듯하게 나고 그리고 아시아 음식을 되게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만들었었어요. 네. 사실 이때 김밥도 굉장히 많이 말아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김밥은 한번 만들면은 너무 힘이 많이 들어서 그 재료를 다 준비를 하고 김밥을 한 5줄에서 10줄 정도 말면은 저는 그냥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간단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서 굴소스 숙주볶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질문을 하자면 교환학생 가셨다 그랬잖아요. 교환학생을 어디로 가셨었어요? 먼저. 저는 이스라엘로 교환학생 한 학기 갔다 왔습니다. 되게 전 미국이나 이런 데 갔을 줄 알았는데 되게 생소한 데 가셨네. 그런데 본인이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아삭아삭거리는 거잖아요. 전 해외에 갔을 때 그냥 국물이 생각이 나는데 뭐 이거 되게 그냥 수다스러운 얘기인데 그냥 뭔가 이렇게 체질이랑 체질 그냥 그런 얘기인데 뭐 뭔가 그 식감 때문에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기 쉽고 식감 때문이고 전 액체를 막 먹고 싶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액체를. 근데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셨나? 제가 사실 음. 국물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아, 사실. 그래서, 근데 외국에 있으니까 그런 칼칼한 국물이 되게 많이 땡기긴 했었어요. 근데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숙주가 마트에 가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친숙한 이게 숙주 나물이 외국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하면서도, 아, 뭔가 이게 많으니까, 그리고 싸니까 이걸 가지고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국물 요리가 그리웠는데 특히 그런 청양고추를 팍팍 넣은 칼칼한 그런 국물이 그리웠는데 그 국물의 맛을 재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거는 좀 포기했었어요. 몇 개월 있으셨고 음식이랑 점점 달라지는지 모르는데 몇 개월 있으셨고 거기서 뭐 어떤 거를 좀 배우셨어요? 그냥 이렇게 체험 경험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가서 뭐 다른 저는 테크닉적인 거? 한 학기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자매 학교로 연결이 된 학교가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학교를 선택하게 돼서 갔고, 거기에서 그냥 그 파인아트 그 전공하는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자유 작업 위주로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저학년 때 간 게 아니라 좀 고학년 때 갔었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뭐, 거기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 듣고 그냥 그렇게 작업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그 숙주랑 그 굴소스가 해외 나가면 굉장히 아시안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봤을 때 그게 정말 아시안틱한 건지 이제 한국에 있을 땐 모르는데 또 해외 나가면 그런 게 이렇게 눈에 제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시안 푸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아시안 식탁이라고 할 때 빠질 수 없는 마라라든지 굴소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도 그걸 이국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고현정 작가님과 임유정 작가님의 이제 전시장 전경을 혹시 계속 보셨나요, 여러분? 전시장 전경으로 보면 지금 김지용 작가님과 임인성 작가님의 부분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용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마라볶음을 준비해 오셨고요. 그리고 임민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 어니언 수프를 준비를 해오셨고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일화도 같이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김지용 작가님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먼저 그
돼지고기 마라볶음의 레시피를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왜 선정했는지, 이거를 왜 같이 나눠 먹고 싶었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그 다음에 이민선 작가님이 이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양파와 돼지고기나 뭐 다른 고기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거랑 이제 닭고기랑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저는 이제 하이디라고 그 기본 소스를 쓰거든요. 그 중국 식품점에 가시면은 구하실 수도 있고, 뭐 큰 마트에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랑 이제 재료를 손질을 하시고, 큰 양파나 뭐 이제 큰 양파 한 개랑 돼지고기 한 줌 정도 넣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냄비 같은 데다가 그 마라 소스랑 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끓이시면 돼요. 그 볶으면은 이제 좀 계속 저어주면서 타지 않게. 그러다가 이제 뭐 양파랑 돼지고기랑 적당히 익으면은 이제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메뉴를 왜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으셨는지 그것도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그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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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게 네. 이게 포트락 파티가 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레시피를 가져오라는데, 레시피를 이게 제가 갈 만한 게 있나 계속 생각을 했는데, 좀 그냥 좀 뭔가 레시피라는 거를 뭔가 찾아서 가져가면은 제 음식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식이랄 것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매일 거의 자주 먹는 음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마라가 인기라서 마라 소스를 사가지고 그냥 원래 그냥 자주 먹던 재료에다 볶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져오는 게 좀 더 뭔가 한국의 지금의 어떤 인기 문화를 이제 반영한 저의 어떤 루틴을 공유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제가 제 화면에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용 작가님 옆 화면에 지용 작가님 그림이 같이 나오는데 저 지용 작가님을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설명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같이 화면이 나오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약간 제가 그냥 준비한 질문이 있기는 있어가지고, 근데 마라 볶음이 엄청 맵잖아요. 물론 소스 양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매운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속이 안 좋아서 사실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거의 매일 해먹는 음식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속이 괜찮은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저 일단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속이 뭐 그냥 늘 안 좋은데, 매운 게 원래 속이 안 좋은 게 아니래요. 그 염분이 속이 아픈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라 소스가 되게 짜기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럼요. 근데 뭐 다들 그 정도 짠 거 먹지 않나요? 그렇죠.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짠 짠거 거를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니까 아마 짠 거를 먹어야 또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저 그림이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그림이 그 신체 검사하는 그림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 그 레시피 사연 봤을 때 약간 영양에 좋은, 영양을 맞출 수 있는 막 이런 음식이라고 해서 사실 되게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지금 사실 질문을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술도 많이 드시고 짠 것도 많이 네, 드시니까 네. 사실 영양을 별로 신경 안 쓰시나요? 아, 그게 제가 지금 거의 뭐, 원래 진짜 저렇게 좀 생겼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시작하고 계속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먹고 이러니까 이제 뭐 몸에 안 좋은 거 다 하니까 이제 뭔가 밥은 그래도 좀 잘 먹자? 약간 이런 건데 너무 짜다네요. 그래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 정말. 근데 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진짜 뭐 딱히 몸 뭐 그런 거 생각하지는 않아서. 뭔가 재료와 작품을 같이 보니까 이게 더 얘기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선 작가님이 프렌치 어니언 수프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작가님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지용 작가님이 민선 작가님한테 질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프렌치 어니언 스프를 준비했습니다. 레시피부터 말씀드리자면 양파를 잘게 채 썰어서 냄비에 버터를 녹이고 채 썬 양파랑 후추를 넣고 갈색이 될 때까지 30분 정도를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약간 이렇게 양파가 카라멜라이징이 되면서 까매지는데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볶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타임, 화이트 와인을 넣고 계속 볶아주고 그 다음에 치킨 스톡이랑 물을 붓고 약불로 30분을 더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수프를 끓이는 동안 바게트를 2cm 두께로 먹을 만하게 잘라주고 스프를 그릇에 담은 다음에 다 30분 정도 볶고 나서 그 다음에 바게트와 치즈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180도로 예열해 둔 오븐에 넣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로 구워주는 어마어마한 레시피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 레시피에서는 무슨 한 두어 시간이면 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하루 종일 부엌에서 약간 살아야 되는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선정한 이유는 제가 이거를 자주 해먹거나 뭐 이래서는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음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선정을 했는데요. 제가 약간 이 사연을 좀 구구절절하게 쓰기는 했는데 제가 그 외국에서 한 6년 정도 생활을 했거든요. 작년에 귀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음식을 해먹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부엌을 뭐 공유해야 되고 한국 음식이 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되게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러니까 거의 뭐 당근 한 봉다리 사서 뭐 점심을 때운다던가 뭐 이런 식의 생활을 정말 쌀을 한 번도 사 먹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좀 이제 그 뭔가 공유하는 집에서 안 살기 시작하면서는 약간 음식에 목을 매게 됐는데 제가 2년을 영국에 살다가 그 다음에 독일로 옮겨서 독일에 4년을 살았는데 독일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음식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독일에서도 뭐 베를린 같은 막 엄청 이렇게 번화한 데서 산 게 아니라 조금 시골 같은 그냥 아시아 마트라고는 중국 마트 하나밖에 없는 막 이런 데서 살아서 그런 재료를 공수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라면 하나 사 먹기 되게 힘든 사실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요리를 많이 하게 된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치도 직접 담가 먹고 뭐 치킨 먹고 싶어서 튀김기 막 빌려서 막 치킨 튀기고 뭐 이 수준까지 뭐 나물을 막 계속 무쳐 먹고 막 말린 나물 공수 받아가지고 이 정도로 요리를 엄청나게 하게 됐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심심하니까.
그래서 계속 요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프렌치 어니언 스프 얘기를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양파 스프 처음 먹었던 거는 대학교 초반에 한국에서 친구랑 같이 갔던 무슨 레스토랑에서 에피타이저로 나왔는데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꼭 먹고 싶다, 다시 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리를 좀 시작하게 되면서 그 프렌치 어니언 스프를 시도를 몇 번을 해봤는데 다 그 맛이 안 났어요. 다 그게 그 맛도 안 나고 그게 과정도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뭐 그게 안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무쇠팬이 아니면은 그 코팅팬이 너무 상한다는 거? 근데 막 후라이팬에 몇 개씩 구비해 놓질 않으니까 팬이 상할까 봐 무서워서 이 양파를 끝까지 그 달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화이트 와인이면 무슨 치즈가 필요하다는데 이거를 사 먹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싸구려를 쓰면 그 맛이 안 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븐이 없다는 점이었는데 오븐을 한국 사람 집에 누가 구비를 다 해두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게 완성이 될 리가 없었죠. 이거는 이제 그냥 사 먹어야겠다, 나는 해먹는 건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재작년쯤에 그 프랑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 간 적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러. 그런데 친구가 프렌치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양파 스프를 시켰는데, 양파 스프를 먹는 순간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약간 너무 짜고 약간 너무 조미료 맛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양파를 볶아가지고 먹으면은 약간 짜장 맛 같은 게 나는데, 이게 무슨 면 없는 짜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순간 제가 깨달았던 게, 이 제가 원하던 이 프렌치 어니언 스프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였구나. 약간 봉황 같은 음식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번에 제 작업에도 유령이 나오지만 제가 약간 없는 것을 보이게 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런 미팅이 저희가 실제로 모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거를 막 느끼는 거에 되게 불가능성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사실은 세상에 없는 레시피, 세상에 없는 음식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 음식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지용 작가님. 네, 그럼 지용 작가님이 민선 작가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하시네요. 그 현장감도 있고 뭔가 되게 작업처럼 되게 웃겨요. 네. 저번 전시 되게 웃기게 봤거든요. 그 유머로 작업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그 어쨌든 근데 또 진짜 그 질문이랄 게 그냥 정말 좀 약간 글이랑 막 이런 걸 잘 쓰는 게 정말 좀 재치 있는 게 막 좋은 음식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그 얘기도 제가 어저께 그 질문을 제가 먼저 사실 받고 좀 얘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지용 작가님이 그 음식 그 레시피 봤을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음식은 어쨌든 우리가 먹는 거고, 뭘 먹든 간에 항상 삼시세끼 먹어서 삶을 연명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먹는 거, 그러니까 이거 왜 먹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맛있으니까 이러면 그렇구나. 맛있으니까 먹는구나. 이렇게도 사실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약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사전에 무슨 메일이 또 막 주고받아지면서 어떤 질문을 보내고 답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뭐 그냥 대답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 대답을 굳이 하자면은 좋은 음식이 때문에 건강해지고 건강한 마음에서 작업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그런 음식을 좀 정성스럽게 해먹는다는 게 약간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이런 행위랑도 약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어떤 스스로를 위하고 좀 챙기는 일 같은 것들을 한다는 게
중요한 일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도 안 돼서 그걸 다 먹어칠 때 좀 허무하기도 한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막 1시간 정성을 들이고 무슨 닭국물을 내고 막 약간 이러는 것들이 중요한 행위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작업 같은 것들을 보는 일이 있을 때도 작가들이 스스로를 좀 아끼는 모습이 드러날 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특히 자기가 자기를 챙기지 않으면은 자기를 좀 잃어버리는 일들, 자기를 좀 미워하게 되는 일들 같은 것들이 작업을 하면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기 보살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민선 작가님도 그 일화도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특히 뭔가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CJ가 뭐 기업 수익을 많이 내는 이유는 1인 가구를 위해서 간편식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그랬을 때 사실 요리를 만들고 그것을 섭취하는 게 자기 어떤 보살핌, 자기 돌봄,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어떤 배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작가님이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를 좇는 것이 이제 자기 작업이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도 프렌치 어니언 수프가 굉장히 적절했던 레시피이자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카메라를 보시면 저희 방재현 작가님과 문현지 작가님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재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레몬 엔초비 파스타, 오늘 아침에도 만드셨대요. 레몬 엔초비 파스타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문현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들기름 막국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선 방재현 작가님의 레몬 엔초비 파스타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파스타는 워낙 또 다들 하셔가지고 거기에 몇 가지가 그냥 추가되는 정도의 레시피인데요.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파스타면을 삶아주는데 보통 삶을 때 이제 물에다가 소금을 바닷물 정도 짜기로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엔초비로 간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치킨 스톡을 많이 넣어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양파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제 볶으면 좋은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양파 가루를 먼저 팬에다가 올린 다음에 그게 갈색이 될 때까지 살짝 볶아주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넣고 뭐 마늘 넣고 고추 넣고 네 아시는 것처럼 볶아주고 그리고 나서 엔초비를 잘게 다져서 팬 위에 올려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처럼 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엔초비 넣을 때 엔초비로만 할 때도 있긴 한데 해산물을 많이 넣긴 하거든요. 있을 때. 그래서 뭐 바지락이라든지 뭐 그때 있는 뭐 해산물 같은 걸 넣고 또 방울토마토 같은 걸 넣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 와인 넣고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면이 다 이제 익으면은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섞어서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잘 섞은 다음에 레몬이랑 레몬 껍질을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뿌려주고 그 뒤에 드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음식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보다 되게 뭔가 경험치가 적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파스타가 나왔는데 이제 제일 뭔가 무기력한 시기가 있었는데 뭐 학교 졸업하고 뭐 미술학원 나가다가 뭐 잘리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유튜브만 보고 있을 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안토니오라는 그 이태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유튜브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막 이태리 억양으로 막 까르보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뭐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부터 파스타를 있는 대로 사가지고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 일과는 이제 누워서 유튜브 보기였다가 이제는 유튜브 보고 파스타 하기로 바뀐 건데 그게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이었어요, 저한테.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파스타라는 걸 만드니까. 그리고 그리고 아까 민선 씨도 얘기해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음식을 스스로한테 이렇게 차려서 대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일종의 의식 같은 건데 예전에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 그냥 뭐 맛있고 뭐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스스로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경험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파스타를 해서 먹는. 그리고 파스타가 좋은 거는 되게 뭐 멋스럽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되게 서민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거의 유일하게 제가 하는 요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무기력을 동력 삼아서 현재 2020년에 약간 최고의 버전이 레몬 엔초비 파스타여서 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 레몬 껍질은 뭐 질감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레몬 껍질. 레몬 껍질이 향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레몬즙이랑 레몬 껍질 다 넣긴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레몬 껍질이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엔초비가 아시겠지만 약간 멸치젓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고소하고 짜고 약간 쿵쿵하고 약간 무거워요. 근데 고기를 그대로 그냥 먹으면 이걸 하나에 다 먹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레몬 같은 거를 많이 넣게 되고 뭐 저의 레시피라기보다 그런 레시피가 되게 많고 그래서 네, 껍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그 레몬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뭐 라임이랄지 아, 네, 네. 산미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레몬이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예, 레몬 엔초비 파스타니까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방재현 작가님이 이제 막 무기력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그 음식을 만들고 이거를 씹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대요. 그리고 저희가 요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손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감을 사용해서 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작가님들도 좀 그런 오감각을 쓰는 거, 정말 다양한 감각을 자극시키는 거 이런 거에 초점을 주신 작가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레몬 엔초비 파스타를 제가 먹어본 적은 없는데 두 개 다 굉장히 강한 어떤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맛이 상상이 잘은 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 꽤나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문현지 작가님의 들기름 막국수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들기름 막국수에 대한 레시피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기름 막국수는 진짜 엄청 간단한 음식인데 그냥 소면이나 메밀면을 삶은 다음에 얼음물에 이렇게 헹궈요. 그 다음에 간장이나 쯔유 같은 거를 두른 다음에 들기름 넣고 비비고 그 다음에 김가루랑 그 깨를 올려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제 작품을 보다시피 저는 할머니랑 저와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걸 간식으로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냥 주식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요리를 막 많이 하게 됐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여쭤가지고 하는데 할머니가 알려줄 때마다 그 순서랑 막 너무 양이 달라가지고 맛이 되게 색달라고 아직도 그 할머니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한테 해주시던 그 맛은 아닌데 아무튼 막 집에서 자주 해먹는 요리여가지고 그리고 배불리도 먹을 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써주신 거 보고 작품도 보고 하면서 이제 할머니에 대한 에피소드가 작업에도 있었고 음식에도 있었는데 누군가 기억할 때 뭐 요즘에는 다들 이미지나 영상으로 기억하잖아요.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걸 보고 싶을 때 뭐 또 회화로도 작업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 그 사람이 이제 만들었던 음식 그리고 그때 같이 먹었던 시간들
그거를 레시피를 다시 리바이벌해서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강력한 뭔가 기억을 이렇게 다시 불러일으키는 매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식이라는 게 네. 그래서 작업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비를 두 가지로 했던 거. 근데 저는 사실 음식에 대한 질문보다도 그, 네. 그 귀를 두 가지로 하셨잖아요. 근데 네, 네. 신체가 여러 가지 신체들이 있을 텐데 부분이 왜 네. 귀로 하셨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제가 할머니랑 그 한 방에서 같이 계속 20년 동안 넘게 지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이렇게 안고 같이 자고 좁은 방에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가 되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안고 그 신체적 접촉 자체가 되게 잦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잠잘 때 할머니랑 닿았던 접촉의 순간 그때를 떠올려 처음엔 하게 됐고 그리고 귀가 그 한의학에서는 몸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다 보면 이렇게 태아 느낌도 나고 해서 작업에서 이제 귀를 사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방세현 작가님의 코멘트처럼 그 작업이랑 그 선정하신 레시피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음식이 정말 누군가를 되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기억해냈을 때, 이거 그때 거기서 먹었던 맛이랑 비슷하다든지, 정말 잊고 있었던 갑자기 구 애인이 뭐 생각이 안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득문득 소환되는 어떤 기억과 그 음식이 연결이 많이 됐고, 특히 문현지 작가님은 그 들기름, 매번 레시피가 바뀌는 그 들기름 네. 막국수를 네, 공유해 주셔서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박계희 작가님이 오늘 아쉽게도 참여를 못 하셨는데 박계희 작가님은 술빵을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시피를 이제 포트락 파티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아서 중간 지점에서 작가님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특히 이번 전시가 자화상의 어떤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자화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자화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진짜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얼굴을 되게 진지하게 그리잖아요. 그런 걸 자기 초상화라든지 모더니즘 작가들이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뭔가 진지한 예술가상. 그런데 뭔가 저는 옛날부터 제 얼굴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 저를 마주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계속 변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거를 여기 고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싫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뭐 누구나 어떤 사람들은 풍경이 자기 자화상일 수도 있고 뭐 다 그렇긴 한데 작가들은 다 그렇긴 한데 그냥 특히 저는 이번에 거기 전시했던 사람들의 얼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제 초등학교 때 짝꿍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여러 사람들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입하면서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을 몇 마디 나눈 그냥 관리소 아저씨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어디서 본 문장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에 되게 여러 사람의 삶이 깃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떠올리면서 그린 거여가지고 좀 이거 전체가 제 자화상인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그냥 저랑은 좀 분리되긴 됐는데 다 아무래도 저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자아상은 좀 그런 거에 가까웠습니다. 네. 메일에서 이 질문이 있을 때 되게 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든 사실 뭐라고 보냈냐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대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써서 답장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막하기도 하고 정말 잘 자화상을 잘 표현해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자, 자, 자아상이 저도 이제 그 질문 받고 이제 적어봤는데 저도 자아상에 대한 정의를 되게 안 내려봤더라고요. 생각을 잘 안 해봤나 봐요. 늘 저나 이제 부모님을 그리니까 어쨌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자아상은 자기를 이제 그려내는 건데 저도 저가 하는 전시가 이제 맨날 미술사나 이런 데다가 저의 위치를 이제 자꾸 끼워 넣는 그런 작업 전시들이었는데 뭐 물론 그것들 중에는 이제 미술사 말고도 뭐 어떤 사회적이나 문화적이나 저의 위치도 계속 약간 예,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제대로 뭔가 아직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미술사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더듬더듬 이상한 것들을 그려내는 게 조금 자화상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공부나 이제 작업을 좀 더 많이 하면은 좀 더 명확한 형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더 풀어헤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나중에는 조금 정확한 자아상을 그려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자아상에 대한 생각 사실 따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냥 저는 근데 제 작업에 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 자화상에 대한 생각을 좀 못 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그 영상에서 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되게 확실했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그 유머를 이용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뭘 만들고 싶은데 뭘 웃기게 만들 것인가? 웃겨져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작가로서 어떤 것을 감히 웃기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 작가가 뭔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기는 대상이,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대상은 저 스스로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되게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작업이 좀 시작됐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웃기는 작업만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저를 좀 지우는 작업도, 요즘에 하는 작업은 저를 좀, 제가 등장하지 않는 작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제 작업, 제가 이렇게 꾸며놓은 무대, 제가 만들어놓은 디렉션에 제가 제일 잘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사용했다고 저는 보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모든 작업이 사실 자화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따로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일단 자화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작업, 이번에 전시됐던 작업 같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저를 대상으로 한 작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대상으로 한 작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약간 아까 민선 씨 얘기랑 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뭔가 대상을 이제 선택하고 대상을 재현을 하든 뭐 어떻게 뭐 기획을 하든 할 때 재현한 것 자체에서 일단 리스크가 굉장히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좋은 건 뭐냐면은 굉장히 저의 그
위선적인 면부터 여러 가지를 심리적인 걸 다 관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아주 개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면밀히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로 이제 사회문화적인 텍스트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진짜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면 굉장히 뭐 강한 어조로 그걸 대상화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우회할 때는 우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사적인 차원의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경험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제가 있었던 어떤 사회문화적인 뭐 맥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건 좀 멋있게 얘기한 거고 이게 작가나 작업으로서나 작품의 어떤 성취나 가치를 떠나서 그냥 창작을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로 얘기를 하면은 뭐 어디서 봤는데 무슨 미술대학교 논문들의 단어들을 다 통계에 내봤대요. 그래서 다들 놀란 게 트라우마가 압도적인 1위였대요. 다 자기의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사회문화적인 게 어떻고 뭐 어떻게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새로운 담론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자기를 다루는 작업들을 잘 해낼 수 있다면 그거를 쉽지 않지만 잘 관찰하고 잘 거리두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거리감이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잴 수 있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그런 뭐 트라우마라는 거를 논문에 좀 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덜 그런 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무슨 미술 치료에 되게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삶이 팍팍할 때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너는 뭐 너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하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올해 개인전을 하고 이번에 전시를 했던 것도 거의 7년 전, 뭐 5년 전 되게 예전 작업을 하게 된 거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는 저를 이렇게 소재로 한 작업을 하진 않지만 근데 이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를 소재로 한다고 해서 되게 뭔가 저의 뭐 개성이나 뭐 에고나 이런 거를 뭔가 미적인 차원으로 과시하는 거와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예술가가 작품 안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작가의 어떤 작가관에 대해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단독 주연에서도 자기를 소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셨는데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끝입니다. 저는 제가 주로 이제 할머니만 그리다 보니까 또 할머니의 인체를 되게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제 인체가 같이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나 또한 저렇게 늙어가겠지 이런 현재의 나한테 반사시키는 나를 혹은 중첩시켜 볼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자화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업들을 보면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중간의 삶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할머니랑 같은 방에서 지내다 보면은 그 안에는 이제 할머니의 삶도 있고 제 삶도 있고 그 중간의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의 삶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자화상 같은데 그게 할머니를 이해했다고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제가 표현하고 싶은 내 자신, 내가 작업에 풀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서문 쓰시고 협력기획하신 이무석 기획자님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작가님들의 그 자화상 개념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번에 서문을 쓰시면서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 자화상을 어떻게 보셨고 이 글을 쓰실 때 어떤 것에 초점을 뒀는지 네,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문을 쓰면서
되게 조금 쉽지 않았었던 게 전시가 구성하는 바는 각자의 단독주연적인 공간을 주어지는 것이면서 사실 전체 단체전을 지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가분들에게 주어지는 주제는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또 작가분들이 저희가 이미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화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어떻게 각각의 이야기를 좀 만나게 할 것인가에 주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화상으로 그러니까 저는 초상화 관련해 가지고 글을 쓴 게 있어 가지고 자화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으로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자신의 신체가 들어간다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자화상으로 이해하고 작가들은 각자 자기의 신체를 재현한다는 것을 자화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좁은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이 비교적 넓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장막이 쳐져 있고 했을 때 본인이 주연처럼 등장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자아로서의 의식이 좀 더 제일 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서 작품을 전시를 했을 때 보는 사람에게도 그런 자아가 굉장히 명백하게 느껴지는 거리감이라는 점에서 자화상으로서의 전시 기획 의도에는 부합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다 싶었고, 그런 공간감, 그리고 공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 혹은 작품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 그 거리감에 대해서 글을 조금 더 쓰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 작가분들 각각 뵈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중간 지점 기획하시는 분들이랑도 의견이 맞았는데, 작가분들이 그렇게 엄청 강렬한 컬러의 벽면이나 커튼을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톤들이 좀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점이 좀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사실 전시에 그 협력하면서 우려했었던 부분은, 이거 전시장 안에 들어오면은 온갖 이제 색깔의 컬러의 벽면이랑 커튼이랑 다 울긋불긋해지면은 좀 정신사납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의외로 단체전을 지향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한마음 한뜻으로 컬러 톤이 좀 비슷했다는 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계해서 저도 사실 이 색인 벽이랑 커튼 색을 취업할 때 약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거를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서 색상을 선택했었는지 각 작가분들마다 좀 이유가 다를 것 같아서 그런 색상 선택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꼭 제가 어떤 색깔을 선택했던 걸 떠나서 일단 그 구획 자체에 좀 핵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전시 네. 전반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룹전을 막 많이 해보진 않았었는데, 이런 단체전을 참여했을 때 이렇게 작가님들이 뭐라 그러지? 작가님들하고 이런 부딪히는 상황도 없긴 없었지만, 뭐라 그래야지? 트러블이 없었던 전시가 처음이었어요. 그냥 각자 자리에 얌전하게 자기 작업을 놓고 떠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제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전은 뭐 자기 거 배치하는 게 엄청 힘들고, 뭐 단체전은 또 누구랑 뭐가 생길까 봐 이 작업이 뭐 겹치네 뭐네 막 이렇게 막 좀 신경전 막 필요한 이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구획을 나누니까 진짜 신기하게 그게 싹 사라진 것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없어진 것 같은? 그래서 또 그냥 그 전시를 물론 하는 것도 되게 편했지만 보는 것도 편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했고, 벽 색깔, 커튼 색깔 다 선택했고, 약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이런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초반에 우려를 했던 거는 그 구획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됐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전시가 이렇게 해서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구획을 나누면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밀어 넣는다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새로웠어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색깔은 사실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커튼 오늘 걷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냥 마스크 생각 계속 났던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 쓰고 먹고 하는 것처럼 개인 간에 그러니까 뭐 의도하든 안 하든 이 시기에 딱 2.5단계 시기에 이렇게 전시가 됐고 개인을 다루는 작업을 7명이서 했는데 그걸 이제 장막으로 이렇게 다 가리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시국이랑 되게 비슷한 그런 디스플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색 선정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염려스러웠던 게 이제 어떤 개인 작가의 뭐 자기 자신을 다루는 작업을 이제 전시를 7개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개인 작가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디스플레이 혹은 그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좀 이렇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거 그냥 색이 없게 해주세요라고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제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작업에서 저는 소재였고 뭔가 작가의 어떤 개성을 구획과 그리고 색으로 뭔가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생각할 때 좀 염려스러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근데 만족하게 나온 것 같아요. 색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색이 정말 저도 진짜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그 되게 힘들었어요. 그 제출 마감 날인가까지도 보내달라고 하시고 막 그랬을걸요. 근데 이게 못 정하겠던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이문석 기획장님이 하실 때 아니 이게 막 전시장이 되게 막 올긋불긋해지면 어떡하나 이러셨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이어서 그 울긋불긋한 게 내가 되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데 다들 그 생각이라 좀 되게 전시장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왔는데 그리고 이게 막 사실 막 여기 막 엄청 큰 공간이 아닌데 7명 나온다니까 사실 걱정되잖아요. 뭔가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되게 뭔가 욕심 안 부리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놓으니까 진짜 뭔가 되게 단독주연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전시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커튼도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그러면 우선 어쨌든 이 전시를 기획한 중간 지점 은지님이 혹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생각보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질문들을 더 이렇게 하면 이제 전시도 그렇고 저희끼리도 사실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되게 교류가 없는 단체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으로 서로 각자 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잘 진행될까 사실 이제 진행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되게 많이 우려했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네, 너무 좋고 저희도 작가분들이랑 그렇게 많이 사실은 만났다고 하기에는 네, 좀 짧은 시간들로 만났던 것 같은데 네, 얘기를 듣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나가서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원래는 이 행사가 지금 이런 시국만 아니었으면 대면으로 저희끼리 그냥 가볍게 나누려고 했었던 행사였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관객분들도 오실 수 있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프로그램 같이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를 이제 더 덧붙이자면 이제 내일 전시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장막이 걷어진 상태로 전시장이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루는 이제 걷어진 상태로 전시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광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가 직접 음식을 나눠 먹는 건 아니지만 뭐 앞으로 뭐 이런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저희 내년까지도 코로나 계속 이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들 모두 안전하게 항상 안전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이렇게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